안녕하세요. 숨케어 한의원 원장 곽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기관지 확장증입니다.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했습니다. 환자분들이 겪는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증상을 보시면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기관지 확장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증상이 다 있는 분도 있고 심지어 하나만 있는 분도 계세요. 증상 보시면요. 기침, 가래, 객혈, 숨참, 흉통 이런 증상들이에요. 증상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실제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을 가야죠. 병원을 가서 이제 검사를 하고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기관지 확장증은 진단을 어떻게 하냐? CT로 합니다. CT 사진 찍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엑스레이도 기관지 확장증을 진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기관지 확장증은 CT를 찍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학부 시간에 영상의학과 선생님께 수업을 들었어요. CT 사진 보고 엑스레이 보고 한 수업을 들었는데 임상에 적용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한의사가 굳이 사진을 볼 필요가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这个是前面的后面的，这是前面的，前面哪个这里都有的，对吧？对。你看 ，very nice， 好多了，好多了。 중국에서 호흡기 내과 연수 받을 때입니다. 지금 이게 10년 전이에요.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여기는 우리나라로 치면 한방병원 호흡기과예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장면인가요? 사진 보는 장면이죠. 중국은 사진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한방병원 내에 CT 기기가 있어요. 사진 찍고 그리고 진료실에서는 컴퓨터로 화면을 봅니다. 지금 이분은요, 지금 다른 병원에서 CT 찍은 걸 가지고 오신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CT 사진에 보이는 모습을 한약 처방에 반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이 보인다 이러면 한약 처방할 때 반영합니다. 공동이 뭐냐면 폐에 구멍이 생긴 거예요. 폐에 구멍이 생긴 거를 사진을 보고 확인을 했다. 그러면 한약 처방할 때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 또 처방도 있어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폐기종으로 진단받고 저한테 오신 분이 계셨어요. 진단받고 1년 후에 오셨어요. 폐기종을 좀 다스려 보고 싶다고 SRT 타고 오셨는데 제가 있는 곳이 서울이니까 서울에서 SRT 타고 제일 먼 곳에서 오셨어요. 어딘지 아시겠죠? 이분이 폐기종이라고 알고 오셨는데 제가 사진을 보니까 폐기종이 아니라 램으로 보였습니다. 폐기종과 램은 둘 다 폐에 생기는 병인데 다른 병입니다. 완전히 다른 병입니다. 원인도 다르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고민이 될 거 아닙니까? 왜 고민이 되냐면요. 거기 지금 대학병원에서 폐기종이라고 진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폐기종이라고 진단받고 오셨는데 제가 있는 여기는 대학병원이 아니고 개인 한의원이단 말입니다. 그럼 이 순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램 이야기 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램인 것 같아도 그냥 폐기종이라고 보고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아, 네, 폐기종 맞군요. 폐기종 한번 열심히 치료해 봅시다 하면서 넘어가야죠. 자, 그런데 제가 이분한테 어떻게 했냐면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병원에서 폐기종이라고 진단받고 오셨지만 제가 볼 때는 램일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제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렸거든요. 이분이 그냥 내려가셨어요. SRT 타고 힘들게 서울에 오셨다가 제가 램이라고 하는 그 소견을 듣고 그냥 다시 내려가셨어요. 제가 그 이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날 밤에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내가 폐기종인 줄 알고 갔는데 서울에 숨케어 한의원을 가니까 램이라고 하더라. 가족 회의 결과 어떻게 됐냐면요.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서울로 가서 A라는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A라는 병원에 가셨어요. A 병원에 가셔서 다시 검사를 하셨는데요. 그 A 병원에 가셔서 이분이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분이 2021년도에 회사 검진에서 우연히 이상 소견을 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2021년도 6월 달에 대학병원에서 COPD, emphysema, 여기서 COPD, emphysema가 폐기종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지금 여기 보이시는. 그리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다른 병원에서 그 외에 특별한 소견 없다. 폐기종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해에 저한테 오신 거예요. 2022년도에 이 사진 가지고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순케어 한의원에서 CT 보면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램 가능성을 이야기한 거죠. 그럼 이 A병은 왜 왔냐? 세컨드 오피니언 및 CT상 보이는 병변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내원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하셨어요. 입원해서 검사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날짜가 9월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위에 보시면 검사 결과가 2개월 후에 나와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검사 결과가 나왔죠. 그 검사 결과 보여드릴게요. 결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전에 제가 폐기종은 COPD, emphysema라고 되어 있다 했죠. 근데 지금 보면 결론은 뭐라고요? LAM, 램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폐기종과 램은 완전히 다른 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램은 극희귀병입니다. 폐기종은 희귀병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병이에요. 근데 폐기종과 램이 사진으로 봤을 때는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그래, 역시 병원은 서울에 가야 돼.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저도 CT 사진을 좀 본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CT 사진은 그럼 어디서 찍냐? 내가 기관지 확장증인지 궁금하다. 그러면 가까운 병원이나 영상의학과에서 CT 찍어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증상과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진단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관지 확장증이라고 이제 진단을 받았단 말입니다. CT 사진을 찍고.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집에 와서 찾아봅니다. 왜 찾아봅니까? 병원에서 자세한 설명이 없으니까 찾아봅니다. 뭘 찾아보냐면요. 원인을 찾아보겠죠. 내가 왜 기관지 확장증이 왔지? 이렇게 원인을 찾아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시면요. 다 되어 있습니다. 기관지 확장증 원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핵, 홍역, 백일해 이런 병들을 어릴 때 앓고 나서 그 이후에 기관지 확장증이 왔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핵심이 뭐냐면 후유증입니다. 후유증. 기관지 확장증은 과거에 결핵을 알았었고 어릴 때 뭐 홍역이든 백일해든 하여튼 뭔가 알았단 말이에요. 끝났어요. 얘들은. 끝났는데 세월이 가면서 기관지 확장증이 된 거란 말이에요. 후유증이라고. 이 후유증이라는 이 개념을 꼭 기억을 좀 한번 해주세요. 나중에 왜 이게 중요한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치료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관지 확장증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항생제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볼게요. 항생제로 치료가 되는 병, 항생제로 치료가 되는 병은 균이 있는 병입니다. 균. 항생제가 균 죽이는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균이 있어야죠. 균이 있는 병이 항생제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호흡기 병에서는 폐렴, 결핵 같은 겁니다. 폐렴, 폐렴균, 결핵, 결핵균, 균이 있잖아요. 이 균 죽이면 치료 끝나요. 근데 한약은 못해요. 항생제보다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한약은 균 죽이는 개념이 아니에요. 손상된 몸을 회복하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회복한다는 게 보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손상된 몸을 회복한다는 관점이에요. 반대로 항생제로 치료가 안 되는 병, 반대입니다. 반대. 항생제가 균 죽이는 거라 했잖아요. 균이 없으면 죽일 게 없잖아요. 균이 없는 병은 항생제로 치료가 안 됩니다. 기관지 확장증이 그런 거예요. 이런 경우는 한약이 항생제와 좀 다른 결과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데 기관지 확장증이 있는 분이 균이 나온다면, 그러면 기관지 확장증은 균이 없다 했어요. 후유증으로 생겼다 했잖아요. 근데 기관지 확장증이 있는 분이 균이 나왔어요. 그러면 병이 하나가 더 늘어난 거예요. 병이 두 개라고요. 그리고 이 균은 기관지 확장증을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바라보시는 게 더 적합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관지 확장증의 원인을 좀 전에 살펴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관지 확장증의 원인은 과거에 있었던 폐병의 후유증이지 세균이 아니라는 겁니다. 병의 원인이 세균일 때 사용하는 약이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쓴다고 기관지 확장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요. 폐렴이면 항생제로 해결됩니다. 폐렴의 원인은 세균이기 때문이죠. 폐렴균 죽이면 되잖아요. 기관지 확장증은 항생제로 해결이 안 됩니다. 기관지 확장증의 원인이 세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폐렴균이라는 용어는 있어도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기관지 확장증은 균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기관지 확장증이 있는 분이 균이 감염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 균 죽이는 약을 써야죠. 이게 항생제입니다. 항생제를 단기간 사용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단기간은 길어야 2주 정도입니다. 2주면요, 이 균은 죽어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기관지 확장증이 있는데 항생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관지 확장증 증상도 좀 좋아져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 다시 기관지 확장 증상 뭐 기침 가래 또 다시 나타난단 말이에요. 원장님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기관지 확장증이랑 균은 별개라서 그런 거죠. 기관지 확장증 따로 균 따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기관지 확장증이 있는 분이 언제 항생제를 써야 될까? 증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균 감염일 때 쓴다고 했죠, 항생제는. 균 감염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제가 지금 적어드렸죠, 여기에. 발열, 열이 난다, 몸살기가 있다, 가래가 연두색이나 녹색 가래로 보인다. 이러면 균 감염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기관지 확장증이 있는 분이 만약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항생제를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균을 일반적인 균과 일반적이지 않은 균이라고 한번 나눠 볼게요. 이렇게 일반적인 균과 일반적이지 않은 균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균이라고 다 항생제로 완벽하게 치료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제가 방금 단기간 항생제 복용해서 해결되는 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일반적인 균. 단기간 항생제 복용해서 해결되는 균을 일반적인 균이라고 한다면 항생제로 해결이 안 되는 균이 있어요. 이걸 제가 일반적이지 않은 균이라고 부를게요. 예를 들어서요. 선생님, 저는 항상 가래가 연두색이에요. 항상 녹색이에요. 그리고요, 항생제를 좀 칠해본 경험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일반적인 균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녹농균 같은 거죠. 일반적이지 않은 균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녹농균이고요. 두 번째가 비결핵 항상균이라는 겁니다. 녹농균 먼저 잠깐 볼게요. 녹농균 뭐라고요? 정상인의 피부 점막에도 살고 있대요. 그리고 녹농균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소독액 속에서도 생존하는 능력이 있다네요. 날 때부터 내성 능력이 강하답니다. 뭔가 느낌 이상합니다. 그렇죠? 심상치 않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어디서든 서식하고 특히 물이 있는 곳이라면 가능성이 높다. 무슨 말이에요? 흔한 균이란 뜻이에요. 흔하고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균이 문제가 되면 항상 치료가 잘 안 돼요. 흔한 균들은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균이란 뜻이잖아요. 우리랑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은 별로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해가 되지 않는데 배에서 살면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치료가 잘 안 돼요. 흔한 균이라서 잘 죽지를 않아요. 일부 항생제에 듣기도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도 내성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균들이 왜 배에서 활동합니까? 왜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 배 기관지에 들어와서 살까요? 기관지가 안 좋으니까요. 기관지 확장증이 있으니까요. 기관지 확장증이 있다는 것은 기관지가 확장이 됐다는 거잖아요. 벌어졌다고요. 손상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균 입장에서는 살기 좋은 거예요. 숨어서 살기 좋은 거죠. 녹농균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요. 이제 병원에서 가래 검사를 하죠. 가래 검사를 하면 균이 나온단 말이에요. 녹농균이라고. 그러면 보통 병원에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 더 합니다. 뭐 하냐면요. 항생제를 넣어봐요. 이 균에, 녹농균에. 그래서 어떤 항생제가 듣는지 테스트를 해요. 이거를 동정 검사라고 해요. 감수성 검사라고 하는데요. 그 결과는 보통 이런 식으로 보여져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 보이시죠? 이 영어로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슈도노마스 에루지노사라고 되어 있죠. 이게 녹농균이라는 뜻이에요. 녹농균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녹농균이 나왔는데 이분 지금 가래에 항생제로 이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어떤 항생제가 듣는지. 왼쪽에 보이는 이 영어로 된 게 항생제 이름들이에요. 쭉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고요. 결과값 판정. 판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판정이 지금 어떻게 보입니까? S, R 이런 식으로 보이죠? SSRR, SSR 이거 제가 알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S가 무슨 뜻이냐면요. 항생제가 듣는다는 뜻이에요. R은 내성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안 듣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분 지금 그 항생제 결과 어떻습니까? R이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미 항생제에 내성이 생겼어요. 이분이 지금. 왜 이렇게 항생제에 내성이 생길까요? 방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녹농균이 날 때부터 내성 능력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지금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녹농균에 왜 이렇게 내성이 생길까요? 항생제에. 항생제를 많이 먹어서 그동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항생제를 좀 들여다보면요. 항생제가 발견을 한 건가요? 발명을 한 건가요? 발견과 발명의 차이가 뭡니까?
발견은 이미 있는 거를 찾은 거죠. 발견. 발명은 없던 걸 새로 만든 거 아닙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발명 아니에요? 그럼 항생제는 발견일까요? 발명일까요? 항생제는 발견입니다. 발견. 이미 있던 것을 우리 사람들이 찾아낸 거예요. 최초의 항생제가 페니실린입니다. 페니실린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푸른 곰팡이라고 하는 이 항생 물질을 발견하고 이걸 약으로 만든 거예요. 이미 푸른 곰팡이는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고요. 균들도 세상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런데 푸른 곰팡이를 발견을 한 거 찾았다고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이미 자연계에는 오래전부터 항생 물질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계에는 오래전부터 세균도 존재하고 있고, 무슨 말이에요? 얘들이 그냥 같이 살아가고 있다고요. 항생 물질들이 세균을 공격해서 세균이 없어지기도 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세균이 뭐예요? 내성을 획득하겠죠. 그러면 또 서서히. 그러면서 서서히 내성을 획득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균이 내성을 획득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데 사람들이 항생제를 만들어서 이제 복용을 하고 남용을 하고 또는 동물들 사료에 항생제 뿌리고 이러면서 그 사료 먹은 고기를 우리가 섭취하고 이러면서 내성이 생기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 거죠. 지금 녹농균에서 날 때부터 내성 능력이 강하다는 게 바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미 녹농균은 아주 긴 세월 동안 항생 물질하고 싸우고 맞고 혼나고 하면서 내성 능력이 이렇게 생겨져 있는 거예요. 녹농균이 이런 친구라고요. 그러면 내성이 안 생기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나는 기관지 확장증이 있고 녹농균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녹농균이 기관지 확장증이 있는 분한테 들어와서 살기 좋아요. 왜냐하면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균 입장에서는. 건강한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했잖아요. 녹농균이. 근데 기관지 확장증이 있는 사람은 균이 딱 들어와 보니까 살기 좋은 거예요. 늘어나 있고 손상돼 있으니까 숨기 좋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은 녹농균은 없단 말이죠. 기관지 확장증만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요. 여기 제가 적어드렸죠. 타 목적으로 항생제를 처방받을 때 녹농균도 다스릴 수 있는 항생제는 피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불필요하게 녹농균 내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기관지 확장증 있는 분이 다른 목적으로 항생제 처방받을 일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리세요. 선생님, 제가 기관지 확장증이 있는데 항생제 처방하실 때 녹농균도 커버할 수 있는 항생제는 좀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시라는 거죠. 항생제가 종류가 좀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면 항생제 중에서는요, 몇 가지 균만 죽이는 항생제가 있어요. 몇 가지 균만. 그런가 하면 항생제 중에서는요, 스펙트럼이 되게 넓은 항생제가 있어요. 이 균도 죽이고 저 균도 죽이고 다양한 균들을 죽이는 항생제도 있어요.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스펙트럼이 넓은 항생제의 장점이 뭡니까? 이 균도 죽이고 저 균도 죽이고 다양한 균을 죽이니까 활용폭이 넓겠죠.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녹농균이 없는데 녹농균도 다스리는 항생제라면 쓸데없이 녹농균을 공격을 하니까 녹농균이 내성에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관지 확장증이 있는 분은 스펙트럼이 좀 좁은 항생제를 처방받으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항생제의 내성을 막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처방받은 항생제는 그냥 끝까지 드시는 거예요.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아, 내가 이틀 먹어보니까 많이 괜찮네. 아예 나머지는 안 먹어야지.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균을 죽일 거면 확실하게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 내성이 안 생겨요. 항생제 처방받으시면 끝까지 드시는 게 내성을 막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 손, 기구 이런 걸 통해서도 균들이 전파되거든요. 녹농균뿐만 아니라 모든 균들이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손 위생을 잘 해줘야 손을 잘 씻으셔야 돼요. 그리고 만지는 기구 이런 것들로 소독이나 멸균을 철저히 해야 되죠. 저희 한의원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관지 확장증이 있는 분이 신경 써야 할 균, 다시 말하면 일반적이지 않은 균. 두 번째, 비계력 항상균이 있습니다. 비계력 항상균은 조금 길게 설명드릴게요. 녹농균보다 조금 더 골치 아플 수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항생제로 치료가 잘 되는 병, 균이 있는 병, 폐렴, 결핵, 폐렴균, 결핵균, 균이 있잖아요. 균 죽이면 치료 끝. 비계력 항상균, 얘도 균 아니에요, 균. 비계력 항상균은 영어로 NTM이라고 부르거든요. 비계력 항상균, 얘도 균 아니에요. 균이니까 죽여야지. 항생제로 해결돼야지.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왜 안 그러냐? 너무 흔해, 얘도. 어느 정도로 흔하냐면요.
샤워기 물 틀면 이 균 다 있어요. 수증기가 이 균 덩어리예요. 얘들이 물에 살아요. 그리고 얘도 특징이 문제가 안 돼요. 원래 우리랑 같이 살아가는 균이라. 오늘 샤워하고 머리 감고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물 다 사용하셨잖아요. 그 물에 이 균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해가 되지 않는다고 얘는. 그런데 폐에서 살면 문제가 돼. 어떤 분이 그러냐? 기관지확장증 있는 분. 특히 기관지확장증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기관지가 확장이 됐어요. 늘어나 있어요. 손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균 입장에서는 숨어서 살기 좋다고요. 살기 좋은 환경이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균이 만약에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지켜보자고 합니다. 폐렴인데 그냥 지켜보자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폐렴입니다. 진단받았어요. 근데 폐렴이 초기니까 좀 지켜봅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검사에서 결핵이라고 나왔는데 선생님이 결핵이 심하지 않으니까 일단 좀 지켜봅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렇지 않죠. 바로 약이 투여되죠. 왜 그래요? 결핵 환자는 바로 약을 투여합니다. 폐렴도 바로 약을 투여해요. 왜냐하면 약이 있으니까. 근데 이 균은 지켜보자 그래요. 왜 지켜보냐? 약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켜보다가 자꾸 심해져. 자꾸 심해지면 약 투여해 봅니다. 이 비결핵 항상균이 종류가 200가지가 넘어요. 200가지가 넘는데 실제로 처방하는 약은 크게 별 차이가 없어요. 주로 어떤 식으로 처방하냐면요. 이렇게 처방이 됩니다. 결핵약, 한센병약, 기타 항생제 이렇게. 또는 결핵약, 기타 항생제 이렇게 섞어서 줍니다. 결핵이 아닌데 결핵약을 처방받습니다. 한센병 뭔지 아세요? 한센병 요즘 아시는 분 잘 없어요. 나병입니다. 나병. 문둥병. 그 약을 이제 처방받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그거 빼고 그냥 결핵약이나 항생제만. 그리고 처방받으면 약을 얼마나 먹냐? 한 1년, 1년 반은 먹어요. 부작용은 제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지금 결핵이 아닌데 지금 결핵약을 처방받으셨잖아요. 이 비결핵 항상균이 있는 분이. 요즘 결핵 환자들 결핵약을 얼마나 복용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결핵 환자들이 결핵약을 보통 얼마나 먹냐면요. 6개월을 복용합니다. 6개월. 근데 결핵도 아닌데 결핵약을 1년 반을 먹으라 그래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성공률은 어떻게 되냐? 반타작으로 봅니다. 재발은 그럼 어떻게 되냐? 연구 결과를 보면요. 또 한 반은 또 재발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균은 예방이 더 중요해요. 기관지 확장증이 있는 분이 신경 써야 할 균 중에서 중요한 균이 바로 이 비결핵 항상균입니다. 비결핵 항상균이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관지 확장증도 있고 비결핵 항상균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기관지 확장증이 있는 분이 균이 생기면 병이 하나가 더 늘어난 걸 했죠. 근데 하나가 더 늘어나는데 하필이면 이 균이 비결핵 항상균이란 말이에요. 이 균은 일반적이지 않는 균이에요. 일반 항생제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핵약도 쓰고 뭐 때로는 한센병 약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약도 결핵 환자보다 더 오래 먹어요. 1년 6개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심해지면요. 얘를 자꾸 악화시켜요. 기관지 확장증이 자꾸 악화돼. 계속 심해지면 폐를 좀 절제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결핵 항상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연구가 돼 있어요. 이 균이 비결핵 항상균이 지금 이 연구 논문인데 보면 제가 번역을 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얘를 소독을 한단 말이에요. 수돗물 만들 때 오존 처리도 하고 여과 처리도 하고 이런 균들을 죽여보려고. 근데도 비결핵 항상균은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안 죽고 그냥 우리 샤워기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다고요. 그럼 왜 안 죽냐? 비결핵 항상균이 가혹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방패를 쓰고 있더라. 얘들이 쉴드를.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약을 뿌려도 안 죽는다 이 말이죠. 얘들이. 다행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죠. 기관지 확장증처럼 기관지가 안 좋은 분들한테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균이 어떻게 감염이 되냐? 지금 이 논문의 영어로 이제 복잡하게 돼 있지만요. 핵심은 그거예요. 수증기, 물, 대중목욕탕, 호숫가 안개 있잖아요. 수증기, 바닷가 수증기 많잖아요. 샤워기, 실내 수영장 이런 걸 통해서 이 균들이 감염되는 거죠. 기관지 확장증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수증기 마시는 것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약이 이런 비결핵 항상균에 도움이 되냐? 한약 치료의 목표는 뭐냐?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항생제로 치료가 되는 병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균이 있는 병이라고 했죠. 폐렴이나 결핵처럼 폐렴균이 있으니까 균 죽이면 되고, 결핵도 결핵균이 있으니까 균 죽이면 되고, 이런 경우는 항생제 쓰면 된다, 균 죽이면 된다고요. 근데 한약은 못하다고 했어요. 한약은 균 죽이는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손상된 몸을 회복하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한약은 제가 처음에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한약은 죽이는 거 잘 못한다. 왜냐하면 몸을 회복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비결핵 항상균처럼 잘 죽지 않는 균은 오히려 이렇게 회복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도움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폐 기관지가 좋아지게 해서 균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제가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이 치료 과정을 벽지에 있는 곰팡이, 벽지에 곰팡이 핀 걸 이제 비유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장마철이 지났어요. 근데 우연히 보니까 곰팡이가 생겼어요. 벽지에 보면 곰팡이 생기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비결핵 항상균도 CT 사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가래 검사해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찾아내지만요. 어찌됐건 벽지 보고 곰팡이인지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이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곰팡이 죽이는 약을 뿌리는 거예요. 스프레이로 액체를 벽에 도포하는 거예요. 방금 미국 처방전 보셨죠? 미국 의사는 곰팡이를 죽이는 관점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결핵약과 항생제를 같이 복용하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약. 물론 이 균을 죽이는 약은 없지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비결핵 항상균이라는 인식은 똑같아요. CT 사진 보면 비결핵 항상균인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어떻게 접근하냐면요, 보일러 틀어요. 창문 열어요. 환기시켜요. 햇빛 들어오게 해요. 곰팡이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게끔 환경을 바꾸는 거라고요. 곰팡이를 뿌리는 약으로 하는 게 좋은지, 보일러 틀고 햇빛 들어오게 해서 환기시켜서 다스리는 게 나은지,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아니죠. 각각의 의미가 있으니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는 방식이 아닌 거죠. 그런데 때로는 곰팡이가 심하지 않다, 그러면 뭐 뿌리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뿌려서 잘 안 죽는다 그러면 뭔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접근을 해봐야죠.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방법이라는 거죠. 지금 제가 비유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한약은 균 죽이는 개념이 아니다. 손상된 몸을 회복하는 개념이다. 방금 제가 비유로 설명드린 곰팡이처럼, 벽지에 피는 곰팡이를 다스리는 것처럼 기관지확장증도 있고 비결핵 항상균도 있는 이런 분도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자, 요약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관지확장증과 균은 별개다. 그런데 기관지확장증이 있는 균이 일반적인 균에 감염되면 항생제 복용하면 된다. 단기간 한 2주 정도. 그러면 균은 죽는다. 근데 일반적이지 않는 균, 예를 들어서 녹농균이나 비결핵 항상균, 항생제로 치료 잘 안 된다. 차라리 이런 균들은 감염이 안 되게 기관지확장증이 있는 분들은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기관지확장증은 회복이 불가능한 질환인가? 기관지확장증은 균이 있든 없든 기관지확장증은 회복이 불가능한 질환인가? 기관지확장증은요, 회복 불가능하다는 글이 많습니다. 많다가 아니라 회복 불가능하다는 글이 전부입니다. 기관지확장증은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죠. 한번 늘어난 거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역적이라는 거죠. 비가역적인 무슨 말입니까? 역전이 가능하지 않다. 아닐 비자 아니에요. 비가역. 역전이 가능하지 않다. 늘어난 것은 줄어들지 않는다. 회복되지 않는다. 한번 늘어난 기관지는 이전으로 복구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치료를 해도 그러냐? 이렇게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시면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치료 후에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논문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런 식으로 영어가 좀 보일 수 있는데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번역 다 해드립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밑줄에 보시면 이 브랑키엑타시스라고 되어 있죠. 이게 기관지확장증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제가 이제 볼게요. 이 논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관지확장증은 되돌릴 수 있나요? 어린이의 경우 대답은 yes다. 클리어 yes라고 되어 있네요. 클리어 yes. 이 논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어도 일부 어린이, 청소년의 경우에는 영상의학적 기관지확장증을 의미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CT 찍고 기관지확장증 진단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임상증후군, 증상들, 기침, 가래, 객혈, 흉통,
이런 임상증후군 및 비정상적인 기도 확장, 한번 늘어난 기도 확장이 뭐라고 돼 있어요?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되돌릴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회복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제 말이 아니에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때 기관지 확장증 진단의 일부였던 비가역적,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비가역적이 무슨 뜻인지. 비가역적 기관지 확장증이란 단어는 더 이상 어린이와 일부 성인의 기관지 확장증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일부 성인에서도 기관지 확장증은 비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되돌릴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충격이신가요? 제가 이 논문에 있는 거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이 논문에 보면요, 이 치료 사례가 올려져 있어요. 사진과 함께. 13살짜리 기관지 확장증이에요. 13살짜리 기관지 확장증 사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왼쪽이 치료 전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치료 이후입니다. 원래 이렇게 보면요, 왼쪽 그림 보면 이렇게 올챙이알처럼 보이시죠? 원래 이렇게 정상적으로는 올챙이알 같은 게 보이면 안 돼요. 왜 올챙이알이 이렇게 보이냐면요, 기관지가 늘어나서 그래요. 기관지 확장이 되면 이렇게 올챙이알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올챙이알이 보이면 아, 기관지 확장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른쪽 사진은 지금 뭐예요? 늘어나 있는 기관지가 정상으로 회복된 거죠. 올챙이가 없잖아요. 한번 늘어난 기관지는 다시는 복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늘어난 기관지가 복구된 사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치료한 환자가 아닙니다. 외국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에요. 기관지 확장증은 비가역적이라는 표현은, 다시 말하면 늘어난 기관지는 절대 회복되지 않는다는 표현은 모든 기관지 확장증 환자한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논문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논문은 어디 지금 실린 거냐면요,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죠. 란셋이라는 의학 잡지예요. 의학 논문을 싣는 잡지예요. 란셋은요, 철저한 검증을 바탕으로 논문을 싣기 때문에 아무 논문이나 안 실어줘요. 그래서 의료인들에게는 마치 성경과 같은 권위가 있다고 알려진 잡지예요. 근데 연구를 하는 의학자들은 여기에 본인 글이 올려지는 것 자체를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뭐 사실 논문이 란셋에 실린 건지 아닌 건지 그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죠. 뭐 이런 논문이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게 사실 중요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브론키악타시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뜻이라고. 이 지금 어쩌고 저쩌고 돼 있잖아요. 지금 이 논문의 내용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가역적인 성격으로 간주되지만 방사선 촬영으로 확인된 경미한 기관지 확장증, 뭐냐면 이제 CT 찍고 확인된 경미한 기관지 확장증은 조기에 치료하면 모든 연령에서 되돌릴 수 있으며 질병 진행과 관련된 폐기능 저하를 멈출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아주 심하지 않은 기관지 확장증은 치료하면 모든 연령에서 되돌릴 수 있다고 돼 있네요. 이 논문에서도. 결론. 기관지 확장증은 되돌릴 수 없는지, 다시 말하면 한번 늘어난 기관지는 다시는 회복이 안 되는지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열려있는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열려있는 사고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몇 번 드릴 수 있어요. 참고로 지금 보신 위의 외국 사례들은요, 전부 어린이들입니다. 어린이들은요, 기관지가 완전히 형성된 게 아니죠. 말랑말랑하죠. 아직 개선될, 성장하고 하니까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례조차도 우리가 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 생각이에요. 어린이가 기관지 확장증을 진단받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기관지 확장증을 진단받으려면 CT를 찍어야 되는데 어린이한테 CT 찍겠다고 하면 선뜻 오케이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CT를 안 찍어봐서 그렇지 어린이의 경우는 기관지 확장증을 앓다가 본인도 모르게 회복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방금 보셨던 논문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기관지 확장증이 적어도 일부 성인에게서는, 뭐라고요? 성인에게서도 가역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가 분명히 필요하다.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서로 배울 수 있도록 호흡기 전문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죠. 열려있는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서로 배우려면 열려있어야 되잖아요. 사고가. 서로 협력하려면 열려있는 사고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기관지 확장증은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는 뜻, 다시 말하면 비가역적이란 뜻이 아니니 기관지 확장증 치료에 새로운 데이터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부터는 어린이 말고 성인 기관지 확장증에 대해서 숨케어 한의원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관지 확장증으로 내원하신 중년의 여성입니다. 이분 보면요, 증상이 이래요. 기관지 확장증으로 오셨는데 기침하시고요, 가래도 나오고 숨쉬기도 불편하대요. 특히 쪼그려 앉으면 숨쉬기가 더 불편하대요. 그리고 잠잘 때 그렁그렁 소리가 난대요. 자, 이런 증상으로 가지고 내원하신 여성분인데요. 제가 이분 이야기 조금 더 보기 전에 제가 CT 사진 보는 거 조금 설명드릴게요. 제가 모형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지금 폐죠, 폐. 네? 이제 우리가 보려는 게 뭐냐면 기관지예요, 기관지. 기관지가 뭐냐면요, 이 관 보이시죠? 이 관을 기도라고 하는데, 기도가 폐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름이 기관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기관지는 폐에 박혀 있는 거예요. 기관지 따로 폐 따로가 아니에요. 기관지를 보기 위해서 사진을 따로 찍는 게 아니라 폐 사진 찍으면 그냥 한 번에 다 같이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빨간색, 파란색은 혈관입니다. 여기 보면 회색 보이세요? 회색이 기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관지 확장증이니까 기관지를 봐야죠. 기관지를 보려면 어떻게 하죠? 지금 이 회색 가시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엑스레이는 뭐냐면요, 쉽게 표현하면 이 껍질을 보여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껍질을 보고 기관지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기관지가 보이질 않지만 실제 엑스레이는 약간 비쳐요. 비쳐서 보는 거예요. 그럼 CT는 뭐냐? CT는 이렇게 잘라서 보여주는 거예요. 단면을 이렇게 잘라서 커팅해서 딱 이런 모습으로 보여줘요. 기계가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돌리면 단면이 보이겠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커팅을 몇 번 하냐면 100번 이상 합니다. 짝짝짝짝짝. 그러니까 100번 커팅한 단면을 보는 거예요, CT는. 엑스레이는 한 장 보고 끝내는 거고, CT는 책으로 치면 100페이지 보는 거예요, 넘겨가면서. 제가 오이에 비유해서 설명드리면요, 지금 이 오이가 폐라고 생각하시면 이 오이를 커팅을 한 거, 이렇게. 지금 이 오이는 6번 커팅을 했네요. 6번 썰어서 이렇게 돌려서 보는 거죠. 이렇게 돌려서 보는 단면을 우리가 보는 거다. 실제 폐는 100번 이상 이렇게 이제 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쭉쭉 내려가면서 100번 이상 단면을 보는 겁니다. 자, 실제 CT 사진은 이렇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이 정상적인 폐 사진이랬어요. 우리는 이 덩어리 2개, 이것만 보면 돼요. 이게 정상적인 폐예요. 사람이 누워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등이에요, 등. 여기 복부 가슴이고, 여긴 팔. 덩어리 2개, 검정색, 이거 폐. 그럼 주변의 흰색은 뭐냐? 뼈, 근육, 지방,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는 덩어리 2개, 이 폐만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환자분 사진 보겠습니다. 이 환자분 사진 보니까 이래요. 아까 전 그 샘플 사진이랑 좀 다른 게 보이죠? 바로 여기죠. 여기 이렇게. 이 기관지가 벌어져서 이래요. 이게 기관지 확장증이에요. 이런 상태로 오셨단 말이에요. 제가 빨간 선으로 표시해 볼게요. 기관지 확장증 있는 부분을. 여기입니다. 다시 돌아가면서 말씀드리면요, 이분의 증상이 이랬어요. 기침, 가래, 숨쉬기 불편, 숨 쉴 때 그렁그렁 소리. 이 사진 보니까 이 증상이랑 사진이 매칭이 되십니까? 방금 같은 사진을 보신 분이 이런 증상을 호소하십니다. 이분 치료 후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좀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왼쪽이 치료 전이고 오른쪽이 치료 후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조작한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분이 사진 찍은 대학병원에서 호흡기 내과 진료를 다시 받았거든요. 그 진료 내용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decreased. 그 다음 뭐라고요? 쭉쭉쭉 가서 빨간 선으로 브랑키եկ타시스. decreased가 뭐예요? 줄었다는 뜻이죠. 뭐가요? 브론키եկ타시스가 제가 기관지 확장증이라고 했잖아요. 기관지 확장증이 줄었다고요. 호흡기 내과 선생님도 이렇게 지금 기술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추후 필요시 내원, 다음 예약도 안 잡아주시네요. 자, 이거는 사진 찍은 병원의 영상의학과 선생님 판독이에요. 똑같은 병원에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뭐라고 판독하셨냐면요, 기관지 확장증을 동반한 기관지염의 익스텐트 사이즈가 줄었다, 이 말이죠. 기관지 확장증이 줄었다고요. 자, 그럼 이 증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좋아졌겠죠. 다른 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기관지 확장증으로 오셨는데 이 증상을 보면요, 가래, 기침, 객혈, 흉통 다 있으세요.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래를 한참 뱉어야 된대요. 하루에 배출하는 가래 양이 종이컵으로 반은 된대요. 가래가 가슴 속에 차 있는 것 같아. 이런 표현 하는 분 되게 많으세요. 기관지 확장증 있는 분 중에서. 그리고 특히 밤에는 기침 가래 때문에 잠을 편히 못 잘 때가 많대요. 이런 표현도 많이 하시죠. 기관지 확장증 있는 분.
그리고 목이 간질거리면서 기침을 또 한대요. 이 표현도 되게 많이 하시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그리고 가래에 피가 보일 때가 있는데 그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저한테 내원할 당일 아침까지도 계속 피가 보이고 있대요. 그리고 한쪽으로 누우면 색색 소리가 나고 가슴 한가운데가 아프고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하십니다. 기관지확장증으로 나타나는 증상들인데 지금 이분이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기관지확장증 있는 분들의 전형적인 증상이세요. 교과서적인. 참고로 이분이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죠.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는데요. 자, 이런 논문이 있어요. 이런 논문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기관지확장증 환자 25%는 흉통이 있다고. 근데 제가 실제로 겪어보면요. 25%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25%보다 좀 낮은데 어쨌든 기관지확장증 때문에도 흉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긴 한데 흉통만으로 오시는 분도 있어요. 기관지확장증인데 기침도 없고 가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피도 안 나온대. 근데 가슴만 아프대요.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표현 방법이 다양하세요. 결린다는 분도 있고 뻐근하는 분도 있고 욱신거린다는 분도 있고 어쨌든 기관지 확장증으로도 가슴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그 외에 이분이 또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늘 감기를 달고 있는 것 같다. 위가 안 좋아서 잘 체하고 더부룩하다. 오래된 비염이 있고 늘 입이 마르고 입안이 잘 헌다. 감자, 고구마, 빵 같은 음식은 목에 잘 걸린다. 추위 많이 타고 갱년기 증상이 있다. 중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어릴 때도 기침이 심했고 항상 겨울마다 감기로 고생을 많이 했다. 혈압약이랑 갑상선 약을 드시고 계시네요.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분처럼 가래 불편하면 가래 삭히고 기침이 불편하면 기침을 억제하고 이렇게 해야겠죠? 아닙니다. 가래, 기침, 지금 이분 뭐 심지어 피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저한테 지금 진료받으러 오는 날도 피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만 가래, 기침, 객혈은요 치료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손상된 기관지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 주는 것이 치료 목표입니다. 가래, 기침, 객혈은 증상입니다. 증상은 결과지 원인이 아니에요. 신경 쓰이는 건 증상이지만 치료해야 하는 것은 원인입니다. 만약에 기관지 확장증이 아니라면 이분이 사진 찍어 보니까 기관지 확장증이 아니에요.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래, 기침 여기에 그냥 포커스 두고 약을 복용해 봐도 돼요. 그런데 기관지 확장증처럼 이미 기관지에 손상이 있는 상태라면 넓어졌잖아요. 넓어졌다는 게 손상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기관지는 손상이 되면 넓어져요. 고무 파이프 열을 가하면 뒤틀리고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기관지 확장증이에요. 그럼 이 기관지를 회복시켜야죠. 그런데 이건 고무 파이프 늘어난 게 어떻게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기관지가 만약에 회복이 되면 증상은 자연히 좋아지게 되겠죠. 기관지가 좋아지면 가래, 기침, 객혈은 줄어들고 나아가서는 소실될 수도 있습니다. 기관지 확장증 치료는 이걸 목표로 합니다. 아니, 늘어난 고무 파이프처럼 늘어났다고 했는데 이게 회복되기는 하냐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일부러 외국 논문으로 그래서 대신 말씀드린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분. 자, 이분이 그래서 한약 복용을 하셨는데요.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이분 사진 보시면 기관지 확장증 있는 부위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제가 빨간 원으로 한번 표시해 드릴게요. 여기입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올챙이알처럼 늘어난 부분이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원래 이 부분이 검게 칠해져 있어야 돼요. 기관지가 확장이 되면요. 기관지가 손상을 받으면 이렇게 드러나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다. 기관지가 손상이 되면 사진을 보면 이렇게 드러난다. 자, 이분 치료하시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왼쪽이 치료 전이고요. 오른쪽이 치료 이후입니다. 줄어들었죠? 다시. 방금 사진 보신 분의 증상이에요, 이게. 이런 증상들 어떻게 됐을까요? 사진이 이렇게 좋아졌으면. 당연히 좋아졌겠죠. 여성분 지금 이야기 두 분 보여드렸는데요. 여성분 이야기만 하면 남성분이 서운해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남성분 이야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중년의 남성이에요. 기관지 확장증으로 오셨어요. 기관지 확장증 진단받고 그동안 여러 곳에서 약을 복용했는데 2019년 7월 달에 종이컵 한 컵 정도 피를 쏟았대요. 객혈을 했는데 객혈이 피를 쏟은 거 아니에요. 피를 쏟았는데 양이 종이컵 한 컵이에요. 응급실 갔죠. 응급실에서 색전수를 했습니다. 색전수를 퇴원할 때 병원에서 뭐라고 이야기 들었냐면요. 1년 안에 또 올 거라고, 또 색전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8개월 뒤에 종이컵 반 컵을 또 쏟았어요, 피를. 이분이 이 정도의 대량 객혈 외에도 평소에도 객혈을 자주 합니다. 더운 여름, 추운 겨울 가릴 것 없이 객혈을 하니까 객혈 때문에 눕기가 겁난다고 하시더라고요. 특징이 홍삼이나 생강 먹으면 객혈을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거나 피곤하면 객혈 더 하고, 객혈 말고도 가슴 통증도 있고, 가슴 통증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기관지각증 있는 분이 가슴 통증도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숨도 차대요. 기관지각증 있는 분이 숨도 찰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색전술 이야기를 했는데요. 색전술이 뭐냐면요, 피가 대량으로 나오면 일단 응급실 가셔야 돼요. 이 대량의 기준이 뭐냐, 지금 이분처럼 종이컵을 한 반컵 정도, 반컵 정도면요 응급실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피가 기도를 막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응급실 가면 어떤 시술을 받냐면요, 색전술을 받아요. 허벅지에 철사를 집어넣으면요 이게 기관지까지 쭉 올라가요. 그래서 피 나온 데를 쉽게 말하면 지지는 거예요. 소작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색전술하면 사진으로 확인합니다. 자, 이분의 증상은 이랬고요. 이거 말고 다른 증상 한번 보겠습니다. 객혈 때문에 예민하대요. 예민해서 자주 깨어나고, 피로도 회복이 안 되고, 식욕도 부진하고, 소화도 안 되고, 입도 잘 마르고, 가슴도 답답하고, 우울하고, 짜증도 나고, 불안도 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분이 CT 사진을 저한테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진을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2006년도, 15년도, 19년도 CT 사진을 가지고 오셨는데 점점 심해져, 기관지각증이. 내원하셨을 때 가지고 오신 마지막 CT가 2019년도 7월달 CT예요. 7월달 CT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CT는 어떤 거라고요? 제가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이렇게 단면 잘라서 이렇게 돌려서 보는 거라고. 한 100장 정도. 100장 정도인데 이분 사진은 좀 여러 장 보여드릴게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봅니다. 자, 이 사진 보면 좌우 차이가 되세요? 좌우. 왼쪽에 여기 보면 뭔가 뿌연 게 보이죠? 지금 사실은 이게 우리 눈에는 왼쪽인데요. 실제로는 오른쪽 폐예요. 사진이 좌우가 반대거든요. 우리 눈에 왼쪽으로 보이는 게 사실은 이분의 오른쪽 상황입니다. 오른쪽 폐, 그러니까 우리 눈에 봤을 때 지금 왼쪽 부분이 뭔가 다르죠. 다른 부분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달라 보이는 게 기관지각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좌우를 비교했을 때 다른 단면 이렇습니다. 여기 늘어난 거 보이죠? 여기 하얗게 여기 갈라진 부분 보이죠? 이게 다 기관지각증이에요. 반대편 보시면 없잖아요. 이게 원래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원래 이게 다 새까맣게 칠해져 있어야 돼요. 새까맣게 칠해져 있어야 되는데 기관지각증이 있으니까 이렇게 벌어져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다른 단면 보겠습니다. 그 밑에 단면을 보니까요, 여기 보이면 여기는 올챙이 알이 아니라 뭐 포도알처럼 보이네요. 기관지각증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 다음에 주변에 보이는 이런 건 다 기관지각증이죠. 이런 거. 주변에 이런 거 지금 벌어졌죠. 기관지각증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점들이 이렇게 점점점 하얗게, 여기 반대편에 이렇게 점들이 점점점점점 보이는데 제 눈에는 이게 뭐로 보이냐면요, 이 점들이 비계력 항상균으로 보여요. 이분이 기관지각증만 있는 게 아니라 기관지각증이랑 비계력 항상균이 같이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여기 벌어진 거 보이죠? 이 올챙이 알 보이죠? 이게 다 기관지각증이에요. 잘 모르시면 반대편 보시면 돼요. 원래 이렇게 보여야 돼. 원래 이렇게 까맣게 칠해져 있었는데 이게 지금 벌어져 가지고 거의 뭐 무기패처럼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벌어져서 이렇게 보이네요. 지금 이분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분이 치료하고 나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왼쪽이 치료 전이고 오른쪽이 치료 이후예요. 다른 단면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물론 아직 조금 치료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긴 한데 예전하고 비교하면 좀 많이 달라져 있죠? 안 그런가요? 어때요? 이 부분은? 흰 점도 조금 검은 부분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면 포도알 부분 아직도 있어요. 사이즈가 좀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주변 부위를 보십시오. 흰 부분이 많이 검게 바뀌었죠. 참고로요, 사진 보실 때 폐CT는 검어지면 좋은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희게 보인다, 좋지 않아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검게 보이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단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전보다 넓어진 부분이 조금씩 줄고 있죠. 자, 이 정도가 되면 이분이 불편했던 기침, 가래, 객혈 이런 불편한 증상은 어떨까요? 제가 답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치료는요, 항생제로 균을 죽여서 또는 기관지 내시경으로 기관지를 세척해서 기관지에 있는 가래를 긁어내서 이렇게 치료한 게 아니에요.
한약 치료를 통해서 넓어진 기관지 자체를 회복을 이루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균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어요. 비결의 항상균 말씀드렸죠. 비결의 항상균을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얘가 기관지 확장증을 자꾸 악화시킨다 했어요. 그러니까 심해지면 폐를 절제해야 될 수도 있다고 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폐를 어떤 식으로 손상을 시키냐면요. 폐에 구멍을 내요, 얘가. 그 구멍을 공동이라고 표현해요. 영어로는 cavity. 터널을 판다고 얘가. 폐에 구멍을 이렇게 내는 거죠. 그래서 기관지 확장증이 있는 분이 비결의 항상균이 나오면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릴 분은요. 기관지 확장증도 있고 비결의 항상균도 있는 분이에요. 보겠습니다. 이분이 기관지 확장증으로 내원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일 불편한 증상이 기침이래요. 기침 때문에 누우면 잠을 못 잔대, 밤에.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선생님. 잠만 자게 해주면 저는 다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저한테 오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 8년 전에 비결의 항상균 관련해서 1년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셨대요. 이분이 8년 전에 비결의 항상균 치료를 1년 반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1년 반 치료하면 성공률이 한 반타작 정도라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러면? 반타작 안에 못 들어갔다는 뜻이죠. 치료가 잘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분 사진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자, 빨간색 동그라미 친 거 보이세요? 2개. 이게 지금 공동입니다. 이분이 지금 기관지 확장증이 있는데 비결의 항상균 때문에 공동이 생긴 거예요. 2개가. 그리고 위에 보시면 막 하얗게 보이시죠? 폐가 손상을 받아서. 이 단면 말고요. 다른 단면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공동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이분이 지금 공동이 3개예요. 3개. 3개고 밑에 흰 거는 제가 좋은 게 아니랬어요. 손상받으면 이렇게 보인다고 했어요. 어쨌든 이분이 한약 치료를 하셨는데요. 치료 후에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공동 2개가 소실이 됐습니다. 빨간 선. 그 다음 네모박스. 네모박스는 제가 보니까 아직 좀 더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른 부분 보겠습니다. 다른 부분 보니까요. 공동이 3개를 했죠. 2개는 없어졌는데 지금 하나는 약간 줄었네요. 그렇죠? 좀 더 치료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근데 마른 목골은 어떻게 됐죠? 예, 회복이 됐어요. 그 다음 여기 네모박스도 회복이 됐어요. 지금 보여드린 분들은요. 전부 한약으로만 치료한 분들입니다. 자,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모든 기관지 확장증인 분들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냐? 만약에 100% 확신한다면요. 그건 자연 치유되는 병이겠죠. 허리 디스크 있어서 시술 받았을 때 전부 만족하는 거 아닙니다. 피부과에서 시술 받았다고 전부 만족하나요? 치과에서 임플란트 하면 다 만족하나요? 제가 지금 정형외과, 피부과, 치과를 걸고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치료는 해봐야 된다고요. 치료는 열심히 할 뿐입니다.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기관지 확장증으로 갔는데 치료도 안 해보고 싹 낫는다고, 싹 낫게 해주겠다고, 6개월 치료하면 내가 확실히 고쳐주겠다고, 만약에 이렇게 말하는 곳이 있으면요. 피하세요. 오히려 그런 곳은. 그리고 만약에 기관지 확장증이 심하면 이렇게 사진상으로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증상만 좋아집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치료 목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공동이 이렇게 큰 상태로 저한테 오신 분도 계세요. 이렇게. 사진상으로 이렇게 보여서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공동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비율로 보면 폐의 3분의 1 이상 아닙니까? 본인 폐의 3분의 1, 2분의 1이 구멍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심한 거죠. 이런 분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더 커지지만 않는 게 치료 성공이에요, 치료 목표. 왜냐면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이분은 왜 이렇게 됐냐면요. 비결의 항상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공동이 점점 커지다가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제가 녹농균 말씀드릴 때 가래 검사, 감수성 검사 결과를 한번 설명드렸어요. 지금 이분은요. 비결의 항상균이에요. 비결의 항상균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항생제로 테스트했단 말입니다. 근데 뭐예요? 전부 다 R이에요. R. 쓸 수 있는 항생제가 없어요. 하나 있네 S. 여기 I는 뭐냐면요. I는 무슨 뜻이냐면 어중간하게 듣거나 안 듣거나 이 뜻입니다. 어중간하게 듣거나 안 듣거나 듣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S가 나와야죠. 이분 S가 뭐냐면요. 이 영어로 돼 있죠. 아미카신이라고 돼 있어요. 항생제 이름이. 아미카신은 먹는 항생제가 아니에요. 주사 맞아요. 주사. 매일같이. 엄청 곤욕스럽습니다. 이거 하나 남았고 전부 다 내성이 생겨 있어요. 그러니까 비결의 항상균이 치료가 힘들다고요.
저는 기관지 확장증이 있으시다면 CT 사진은 주기적으로 찍어 보시는 게 좋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엑스레이라도 찍어 보세요. 주기적으로라도. 한약은 시대에 따라서 발전하고 있나? 500년 처방 그냥 계속 그대로 사용한 거 아니야? 답변하겠습니다. 한약도 시대에 따라서 처방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어요. 중국에서 사진 보고 왜 사진 보냐? 반영한다고. 사진의 모습을. 공동이 있다. 구멍이 생겼다. 반영합니다. 약제, 약 처방에. 비계력 항상균이 있다. 그럼 역시 약제가 반영이 됩니다. 한약도 시대에 따라서 처방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15년 전 처방이랑요 요즘 처방이 같지 않아요.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요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발전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든 의사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지금부터는 환자분들이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예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Q&A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요즘 학문의 추세는요, 뭐 다양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융합입니다. 융합. 요즘 학문의 추세는. 융합이 뭐예요?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물리학 교수가 되려면요, 요즘에는 생물학도 공부해야 된대요. 물리학, 생물학 전혀 별게 아닌가요? 전혀 상관없는 분야인데 물리학 공부하는 사람은 생물학도 공부해야 돼요. 융합이 되니까.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의학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먼저 밝힙니다. 동서의학은요, 대립의 관점이 아니에요. 상호 보완의 관점입니다. 대처의 관점도 아닙니다. 상호 보완의 관점입니다. 서로 반목하고 대립할 것이 아니라 같이 환자 치료를 위해서 협력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국 상해에 있을 때 일인데요. 호흡기 내과 세미나에 저를 초대하더라고요. 갔어요. 가보니까 중이랑 서의가 같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중이는 한의과, 서의는 의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호흡기 통합의학 세미나 뭐 이렇게 불러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양한방 그냥 같이 한다 이거죠. 세미나에 가서 보니까.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제가 처음에 어땠냐면요. 걱정을 했어요. 왜 걱정했냐고요? 혹시 좀 분위기가 좀 험악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진행되는 걸 보니까요.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한 거예요. 그래서 더 놀랐어요. 각자가 진료한 걸 발표하는데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질문 내용이 상대방 발표자를 지적한다기보다는 어떤 공격한다기보다는 서로 배우려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더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중국도 의료 시스템이 문제가 없진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 좀 좋아 보인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기관지 확장증인데 한약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던데요. 한약은 근거가 없다고 하던데요. 한약 먹으면 어디가 더 안 좋아진다고 하던데요. 항생제 먹고 있는데 한약 같이 사용할 수 있나요? 이 지금 환자분들 표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뭐냐면요. 처방전이에요. 처방전. 대학교 처방전. 주소가 보니까 서울특별시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 처방전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빨간색 질병분류기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J47이라고 되어 있죠. J47은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뜻이에요. 기관지 확장증 있는 분한테 지금 대학병원에서 어떻게 처방되고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약이 3개입니다. 시네추라, 브론코박솜, 브론패스. 지금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시네추라랑 브론패스만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시네추라를요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분이 2개입니다. 2개. 황년 어쩌고저쩌고, 아이비엽 어쩌고저쩌고. 쉽게 말하면 황년이랑 아이비엽을 알코올 넣고 소주 넣고 같이 달인 거예요. 그럼 황년이 뭐냐? 황년을 네이버에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겁니다. 밑에 그림은 황년 이 식물을 그림 그린 거고요. 노란색은 이 뿌리를 사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황년 이 식물의 뿌리가 황년이에요.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맛은 쓰고 성질은 차다. 한의학 대사전에. 황년이 뭐예요? 한약재죠. 한약재. 그 다음 아이비엽. 아이비엽이 뭡니까? 아이비가 뭡니까? 아이비. 과자 이름인가요? 아이비.
가수인가요? 아이비는 영어로 담쟁이 덩굴이 영어로 아이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거죠, 이거. 벽에 길가에 건물에 담쟁이 덩굴이 있잖아요. 이게 영어로 아이비예요. 엽이 뭡니까? 엽. 한자로. 잎사귀 엽자예요. 아이비 엽은요, 한약재 명으로 상청등이라고 합니다. 상청등이라고 하지 않고 영어로 아이비라고 부른다고 본질이 달라지는 게 아니죠. 다시 볼게요. 다시 돌려서. 그럼 이 시네추라는 황년, 아이비엽, 소주 넣고 달인 거라고요. 이게 항생제입니까? 해열제인가요? 진통제인가요? 한약이죠, 한약. 시네추라는 한약이에요. 그 다음 브롬패스 보겠습니다. 브롬패스를 네이버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숙주양, 목단피, 오미자, 천문동, 황금, 해인, 백부근. 뭐예요? 이 다 한약재잖아요. 한약재로 이렇게 만든 거라고, 브롬패스는. 용각산처럼 한약을 이렇게 만든 거라고요. 뭐라고요? 시네추라, 브롬패스. 한약이 지금 처방되고 있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름을 좀 잘못 지은 것 같습니다. 시네추탕, 뭐 브롬패스탕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한약인지 알 텐데 용어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이 병원만 이러냐? 다른 병원 보겠습니다. 이 다른 병원 처방전이에요. 이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이죠. 호흡기내과, 동그라미 빨간색 뭐예요? J47 기관지 확장증. 기관지 확장증 환자한테 지금 어떻게 처방돼 있어요? 크라비트, 항생제, 뮤테란. 뮤테란은 가래 삭히는 약이죠. 보통 이제 가래 삭히는 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확히 표현하면요, 뮤테란은 가래 삭히는 약이 아니에요. 가래를 물키는 약이에요. 삭히는 게 아니고. 왜 가래 물키냐? 가래가 잘 배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래 잘 배출하게 하는 약이라고요. 뮤테란은. 그리고 밑에 시네추라. 항생제, 가래 물키는 약, 한약 이렇게 지금 처방돼 있네요. 대학병원에서 기관지 확장증 환자한테. 다른 병원 보겠습니다. 여기도 대학병원이에요. J47이죠. J47인데 뭐예요? 레보플러스. 레보플러스는 항생제입니다. 그 다음 도란사민. 도란사민은 뭐냐면요, 지혈제예요. 지혈제. 지금 이 환자분이 객기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시네추라, 한약. 항생제, 지혈제, 한약 이렇게 세트로 처방되고 있네요. 다른 분, 여기 대학교 병원이에요. 호흡기내과. 근데 이분은 질병 기호가 J47이 아니라 A318 이렇게 돼 있네요. A318이 무슨 뜻이냐면요, 비결핵 항상균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까 전에 공부했잖아요. 비결핵 항상균. 기관지 확장증이 있는 분이 신경 쓰이는 균. 잘 치료가 안 되니까. 항상 우리랑 같이 사는 균이니까. 잘 치료가 안 돼서 어쩌고 저쩌고 설명드렸죠. 이분 지금 뭐냐면 비결핵 항상균이에요. 비결핵 항상균이 있는 분인데 지금 시네추라 처방되고 있네요. 지금 보여드린 처방전은요, 다 다른 대학병원입니다. 그리고 다 다른 시기입니다. 뭐 2015년, 19년, 22년 다 다른 시기예요. 지금 제가 이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대학병원에서 한약 처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약을 같이 드시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오신 분이에요. 며칠 전에 오신 분이 저한테 딱 이 질문 하시더라고요. 똑같이. 근데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이 지금 가지고 오신 자료 보면요, 이미 작년에 한약을 드셨어요. 이거예요. 브롬패스, 시네추라, 한약. 그 다음 엘도스. 엘도스가 뭐냐면 아까 전에 보셨던 뮤테란처럼 가래를 물키는 약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레코미드. 이건 위장약이고요. 맨 마지막에 영어로 된 거는 메이액트예요. 항생제예요. 그럼 지금 이분이 어떻게 처방되고 있냐면요, 한약 2개, 브롬패스, 시네추라. 그 다음에 가래 물키는 약, 항생제. 그 다음에 가운데 위장약, 소화제. 지금 이렇게 처방되고 있어요. 같이 드세요. 이렇게 지금 대학병원에서 한약이랑 양약을 같이 드시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시간 간격 두고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분 동그라미 쳤죠. 항생제 7일치예요. 근데 한약은 21일치입니다. 항생제보다 한약을 더 길게 드십니다. 이거 보고도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답할 게 없어서 못 적은 게 아니고요. 일부러 안 적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답변을 한번 달아보세요.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될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다면 수능 언어 영역보다 쉬운 문제 같습니다. 요즘 학문의 추세는 융합이라고 했습니다.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의학 분야에서도 허물어지고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 Q&A 보겠습니다.
기관지 확장증이 있으면 다른 합병증 올 수 있나요? 이 질문 하는 분 한 번씩 계세요. 제가 답변 드릴게요. 기관지 확장증이 있으면요, 관상동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관상동맥 질환이 뭐냐면요, 뭐 협심증, 뭐 심근경색 이런 거예요. 뇌혈관 질환은요, 뭐 중풍, 뭐 뇌경색, 뇌출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올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기관지 확장증이 있으면. 연구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논문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죠. 예. 이런 식으로 밑줄 친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Q&A. 기관지 확장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약은 보약인가요? 보약이 아닙니다. 치료약입니다. 한약은 보약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한약 중에도 치료약이 있습니다. 방금 보셨잖아요. 시네추라, 프롬페스. 이거 보약으로 대학병원에서 처방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치료에 도움될까 해서 처방한 거죠. 제가 오늘 강의 순서는 이렇다고 했습니다. 증상 보고 검사하고 CT 찍고 진단을 받습니다. 기관지 확장증이라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찾아봅니다. 그렇죠? 원인은 뭘까?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할까? 자, 이번에 음식 이야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흑염소 진액, 경옥고, 쌍화탕, 십전대보탕, 이 얘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흑염소, 경옥고, 쌍화탕, 십전대보탕 공통점. 흑염소 진액 많이 들어보셨죠? 광고 많이 하잖아요. 경옥고도 광고하던데 보니까. 쌍화탕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십전대보탕은 좀 처음 듣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다 보약 계열이에요. 보면 얘들이. 얘들의 공통점은요, 얘들 컵에 따라 놓고 보면요, 색깔이 진해요. 색깔이 목물 색깔 같습니다. 근데 왜 진하냐? 색을 진하게 하는 약재가 있기 때문이죠. 지황입니다. 지황. 생지황, 숙지황, 이 지황입니다. 이 지황이라는 약재는 굉장히 진합니다. 숙지황 굉장히 진해요. 이거 하나만 넣어도요, 약이 먹물처럼 까맣게 나와요. 다른 약재 넣지 않고 숙지황 하나만 넣어도 약을 보면 굉장히 진하다고요. 참고로 흑염소 진액은요, 쌍화탕이 베이스입니다. 흑염소 진액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흑염소랑 쌍화탕이랑 같이 넣고 다리는 거예요. 그냥. 얘들이 진한 이유가 지황 때문이었어요. 숙지황, 뭐 생지황이든. 근데 이 숙지황은요, 철분이 풍부해요. 지황은 철분 덩어리예요. 철분 덩어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거 철분 덩어리라는 거. 응? 색깔이 진하다. 왜 진하냐? 지황을 넣기 때문에. 근데 지황은 철분이 풍부하다. 선생님, 저희가 먹는 흑염소는 쌍화탕 안 넣었대요. 그냥 흑염소에다가 생강대추만 넣고 달였대요. 그래도 철분이 많습니다. 흑염소 자체에. 철분이 풍부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일반적인 균, 일반적이지 않은 균. 예를 들면 농농균, 비계량항생균, 일반적이지 않은 균. 일반적인 균은 항생제, 잘 치료되는 균. 제가 임의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잘 치료되지 않는 일반적이지 않는 균도 있는데 농농균이나 비계량항생균이 좀 그렇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균들은 뭘 먹고 살까요? 균은 생명체예요. 생물이에요. 무생물이 아니잖아요. 얘들도 먹고 살아야지. 그렇죠? 제가 오늘 이 강의 준비하면서 환자분들 몇 분한테 여쭤봤거든요. 균은 뭘 먹고 사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니까요. 약속이나 한 듯이 다들 단백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뭐 3대 영양소 중에서 지방은 뭐 별로 좋은 영양소 아닌 것 같고 탄수화물도 뭐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고 단백질은 좋으니까 균들은 단백질 먹고 살지 않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균은 뭘 먹고 사냐면 철분을 먹고 삽니다. 철분이 균의 영양소예요. 균의 밥이에요. 균의 밥은 철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철분부터 찾아요. 밥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균이 우리 인체에 침입하잖아요. 그러면 균이 뭘 먹는다고요? 철분. 근데 우리 인체도 철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철분 놓고 싸워요. 쟁탈전을 벌여요. 그런데 우리가 이긴다. 그러면 세균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철분을 차지를 못한다. 세균이 계속 철분 빨아먹는다. 그러면 이 균은 우리 몸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우리 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모유랑 분유랑 차이가 뭐냐면요. 모유에 있는 단백질 중에서 20%가 락토페린이에요. 우유에 있는 단백질은요, 이게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모유에 락토페린이 훨씬 많다 이거죠. 비율을 보면 10배 이상 많은 거예요. 우유는 이게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락토페린이라는 게. 근데 락토페린이 뭘 하냐면요. 철분과 결합해요, 얘가. 철분과 결합해서 균이 들어왔을 때 철분을 못 먹게 막아. 락토페린이 딱 붙잡고 있다고요. 그래서 모유 먹는 애들이 감염이 잘 안 돼요. 모유 먹는 애들이 튼튼하다는 게 바로 이런 점이에요. 감염이 잘 안 된다고. 왜냐면 모유에 풍부한 락토페린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얘들이 철분을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균이 들어와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염이 잘 안 되는 거지. 바꾸어 표현하면 면역력이 튼튼해진다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흑염소 진액, 경옥고, 쌍화탕, 십전대보탕 먹어도 되냐, 기관작정증 있는 분이 질문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권하지 않아요. 왜 권하지 않냐면 기관지확장증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균과 전투를 벌일 가능성이 높아요. 기관지확장증은 균이 없다 했죠. 근데 균이 딱 들어왔을 때 살기 좋아요. 왜 살기 좋다고요? 기관지 확장이 돼 있으니까, 손상이 돼 있으니까, 파괴가 돼 있으니까 균이 볼 때는 살기 좋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균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균이든 항생제로 잘 치료되는 균이든 항생제로 잘 치료가 되지 않는 비결의 항생균이든 간에 어쨌든, 그런데 균에 먹인 철분이 풍부한 이런 것들을 공급하면 현명한 방법이 아닌 거죠. 나는 체력을 기르고자 먹었지만 실상은 균의 체력을 길러주는 셈이 되는 거예요. 흑염소 진액이랑 경옥고, 쌍화탕, 십전대보탕이 뭐라 했어요 제가? 먹물처럼 진화돼 있죠. 먹물처럼. 그런데 저한테 기관지확장증 때문에 치료받는 분들이 약 받으시고 저한테 자주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약이 왜 이렇게 물려 그래요? 약이 왜 이렇게 물고요 원장님? 제가 이때까지 이런 색깔의 약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약이 진해야지. 약을 보니까 보리차 색깔 같다 이 말이에요. 왜 약이 물냐고요? 숙주향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균의 먹이는 쓰지 않는다고요. 그리고요, 달걀 노른자에도 철분이 풍부해요. 그래서 저는 달걀 노른자도 드시지 마라 그래요.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미국식으로 발음하면요, 사이드로퍼 이렇게 발음하는 거고, 영국식으로 하면 시데로퍼 이렇게 발음을 하는 이제 이런 게 있대요. 제가 뭐 미국 사람이랑 대화를 해본 건 아니지만 미국식이 조금 더 멋있어 보이니까 미국식으로 발음해 볼게요. 사이드로퍼. 제가 사이드로퍼가 뭔지 좀 설명드릴게요. 세균이 뭘 먹고 산다 그랬어요? 세균이 밥이 뭐라 했어요? 세균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 철분. 세균은 철분을 먹어야 된다고. 근데 이 세균이 철분을 먹으려면 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손이 있어야 철분을 빼먹을 거 아니에요. 세균의 손을 사이드로퍼라고 해요. 근데 세균은 너무 작으니까 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 세포라고 표현해도 돼요. 뭐 도구라고 표현해도 돼요. 어쨌든 간에 세균의 손이 사이드로퍼라고요. 철분 빨아먹는 손이. 그런데 잘 치료되는 세균이랑 잘 치료되지 않는 세균, 예를 들어서 녹농균 같은 애, 잘 치료되는 항생제로 쉽게 잘 치료되는 균이랑 잘 치료되지 않는 녹농균의 이 차이가 뭐냐면요, 녹농균은 사이드로퍼가 엄청 세요. 딱 한 번 잡으면 안 놓는다고요, 철분을. 이 세균한테 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감이 오시겠습니까? 녹농균의 힘을 빼려면요, 그래서 철분을 차단시켜야 돼요. 우리 몸한테도 좋은 영양제이긴 한데 균이 있는 상황이면요, 이거는 영양제가 아니에요. 균의 밥이라고요, 밥.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에는 결핵 환자가 많이 없죠. 왜냐면 결핵약이 잘 나오니까. 더군다나 만성 결핵 환자는 더더구나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요, 결핵 치료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핵이 만성으로 진행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 중에서요, 결핵이 만성으로 진행되는 사람 중에서 빈혈이 생기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결핵은 결핵약이 없으니까 뭐 치료가 안 되지만 뭐 그렇다 치고, 이 빈혈은 보충하면 되잖아요. 철분이 풍부한 걸 보충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핵은 모르겠고 일단 기운이라도 좀 차리게 철분 보충부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철분을 보충시키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아, 사람이 일단 기운이라도 차려야 될 거 아니냐. 철분부터 이제 보충을 시키는 거예요. 만성 결핵에 빠진 사람한테. 이 철분 보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요, 빈혈이라고 철분을 보충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뭐 빈혈은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요, 결핵은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결핵균에 밥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엄청 심해져요. 그러면 이분한테 빈혈이 왜 생겼냐, 이 만성 결핵에 빠진 이분한테 빈혈이 왜 생겼냐. 자, 류코사이트 어쩌고저쩌고 이런 용어가 있는데 이걸 한글로 번역하면 백혈구 내인성 매개자 이렇게 돼요.
번역이 더 어려워요. 제가 좀 알기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 몸에서 예를 들어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적군이 침입했어요. 균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하냐면요. 군인을 출동시켜요. 싸우라고. 물리치라고. 그 군인이 백혈구입니다. 백혈구가 나와서 싸워요. 자, 그래서 백혈구가 잘 싸워서 균을 몰아냈어요. 그러면 종료, 상황 종료. 그런데 이 싸움이 계속 지속이 돼. 계속.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개월, 뭐 심지어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이 된단 말이에요. 전쟁이 끝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균이 침입하면 백혈구가 출동한다 했죠. 군인이. 근데 출동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백혈구한테. 그 명령을 내리는 곳이 백혈구 내인성 매개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전쟁이 너무 길어져. 특히 우리 몸에서. 마치 임진왜란 같다고요. 임진왜란이 뭐 한두 달, 1, 2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 6, 7년 갔잖아요. 우리 땅에서.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데 황폐화되고 점점 전세는 밀리고 있어요. 밀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피난 가야죠. 피난 가면서 싸워야죠. 근데 피난 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거 다 짊어지고 가면서 못 짊어지고 가는 건 어떻게 해야 돼? 태워버려야지 다. 식량 창고에 있는 거 다 태우고 가야 돼요. 왜냐면 그거 두고 가면 적군이 먹고 우리 괴롭힐 거 아니에요. 식량을 태워야죠. 전쟁이 길어지면 우리 몸도 똑같이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혈구 내인성 매개자라는 게 처음에는 백혈구한테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 내리다가 이게 전투가 자꾸 길어지면 얘가 또 명령을 내려요. 뭐라고 명령 내리냐면요. 철분을 숨기라 그래요. 철분 치우라고. 우리 몸에서 철분 없애라 그래요. 그걸 영어로 여기 적어놨죠. Iron withholding이라고 해요. Iron withholding. 아이언이 철이란 뜻 아닙니까? 그렇죠? withholding은 한글로 좀 번역하기가 좀 힘들어요. 어떤 뜻이냐면요. 아이언 withholding이 아이언이 철이란 뜻이에요. withholding은 숨긴다는 뜻이라고요. 주지 않는다는 뜻이라고요. 끊는다는 뜻이라고요. 숨긴다는 뜻이라고요.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결핵인 사람들이 만약에 빈혈이 빠지면 어떤 거라고요? 결핵이 못 먹게 하려고 철분을 숨기는 과정일 수 있다 이거죠. 이걸 아이언 위드홀딩이라고 한다니까요. 만약에 여기서 만성결핵이라는 게 와닿지 않으시면요. 녹농균이라고 한번 바꿔보세요. 만약에 비결핵 항상균이 있으신 분은요. 이 만성결핵 대신에 비결핵 항상균을 넣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철분제 대신에요. 보약이라고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더 와닿으실 거예요. 비결핵 항상균 있는 분이 몸이 안 좋다고 보약을 먹으면 만성결핵인 사람이 빈혈이 있다고 철분제 먹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빈혈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감염 증상은 더 심해져요. 지금 보시는 내용은요. 논문인데 역시 아이언 위드홀딩에 대한 논문들이죠. 이미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언 위드홀딩 방어 뭐에 대한 바이럴 인펙션에 대한 아이언 위드홀딩에 대한 제가 지금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답변 드리고 있냐면요. 이 질문 기관지 확장증 있는 사람이 피해야 될 음식 뭐냐면 흑염소, 경옥고, 쌍화탕, 십전대보탕, 계란 노른자 철분이 풍부하니까 체력을 기르고자 먹은 것이 실상은 균의 체력을 길러주는 셈이 됩니다.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기관지 확장증이 있고 비계력 항상균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 보면요. 대체로가 몸이 이래요. 저체중이에요. 저체중이고 몸이 약해. 딱 봐도. 여성인데 40kg도 안 나가요. 남성인데 50kg도 안 나가요. 그러면 이런 분이 오시면 저한테 이런 요청을 많이 하세요. 원장님, 제가 뭐 기관지 확장증, 비계력 항상균 어차피 치료 잘 안 되는 거 알고 있고 일단 기력이라도 좀 차리게 해주세요. 보세요. 지금 살이 지금 이렇게 빠졌어요. 보약 좀 해달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보약보다도 치료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열이면 열, 고개를 갸우뚱하십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같은 이런 설명을 안 했으니까. 상담 시간이 제한이 있으니까 이렇게 길게 설명을 못 하잖아요. 왜 쓰면 안 되는지를. 왜 철분이 많은 숙주향처럼 이렇게 보약 성분을 쓰지 않는 이유를 상담 시간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못 하니까요. 치료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이해를 못 하시죠.
무슨 소리냐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이 없는데 힘부터 길러야 병을 이길 거 아니냐. 뭔가를 좀 넣어줘야지. 그래야 싸워서 이기지. 근데 지금 제 설명 들어보시면 어떠세요? 반대. 먼저 치료부터 해야 돼요. 치료부터 하고 그 이후에 해야 돼요. 그리고 치료를 하면요, 좋아지게 돼 있어요. 제가 결핵 치료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랑 대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결핵은 치료 안 하지 않습니까? 결핵은 결핵약 먹으면 되잖아요. 그 치료하시는 분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은 여성이 결핵이라고 해서 결핵 치료를 했단 말이에요. 잘 치료됐어요. 근데 그 젊은 여성이 나중에 이렇게 컴플레인을 한대요. 왜 이렇게 살찌냐고. 결핵 치료했는데 왜 살찌냐고. 결핵약 살찌게 하는 거냐고. 아니죠. 결핵균이 이제 죽고 없으니까 결핵이 영양소를 안 빼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살이 찌는 거죠. 좋은 현상이죠. 그러면 결핵 환자가 체중이 많이 감소했단 말이에요. 살부터 찌워야 돼요? 결핵 치료하면 살찐다니까요.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요. 결핵뿐만 아니라 비결핵 항상균 환자도. 자, 그러면 피할 음식만 있냐? 아닙니다. 추천 음식도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오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계란 흰자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계란 흰자. 왜 계란 흰자를 드시라고 하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계란 흰자에 있는 단백질 중에서 10%가 콘알부민이라고 해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요, 철분이랑 딱 붙어요. 철분이 딱 결합하니까 세균이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와도 먹을 게 없어요. 실제로 과거의 그런 기록들을 보면요, 유럽에서는 항생제가 나오기 전에는요, 경험적으로 계란 흰자를 항생제 대신에 썼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추천하는 음식은 뽕잎차입니다. 뽕잎차에 있는 모루신 성분이 좋아요. 뽕잎을 영어로 이렇게 부르거든요. 모리 어쩌고저쩌고 돼 있죠. 이 모리, 여기서 모루신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뽕잎은 혈당에 도움돼요. 아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당뇨에 좀 도움된다고. 근데 뽕잎은 그거 말고도 항산화, 항염증 이런 작용도 있어요. 논문이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논문은요, 이 뽕잎차에 대한 이런 논문인데, 이거 제가 쓴 게 아니죠. 유럽 논문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연구가 되어 있어요. 항산화 작용도 있고 항염증 작용도 있고, 그리고 뽕잎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도 완화한다는 이런 논문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모루신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코플라즈마 뉴모니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도움 된다는 거죠. 제가 균 말씀을 드렸는데, 균 중에서 마이코플라즈마라는 균이 있어요. 균 이름이 마이코플라즈마예요. 그러니까 얘가 폐렴을 일으키는 거죠. 그게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에요. 근데 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에 뽕잎차가 도움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논문을 볼 때는요,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요, 그러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인 환자한테 항생제 안 쓰고 뽕잎차만 먹으면 다 낫느냐,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지금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도움이 된다고요. 폐에. 지금 우리가 음식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약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추천 음식, 뽕잎차 이런 식으로 폐에 도움이 된다고. 실제로 만약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균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생제 써야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제가 아까 처음에 분류한 방식에 따르면 일반적인 균에 들어가거든요. 농농균이나 비계 항상균 같은 이런 균이 아니에요. 항생제 쓰면 돼요. 예를 들면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지수로맥스 이런 거죠. 지수로맥스 쓰면 돼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근데 뽕잎이 폐에 도움이 된다고요. 폐 염증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오늘 강의 순서 이제 거의 다 해갑니다. 증상, 진단, 원인, 치료, 음식까지 말씀드렸어요. 일상생활 관리. 이 일상생활 관리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말씀드리자 보면 많은데 간략하게 오늘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 관리 3가지는요, 감염성 질환을 막기 위함입니다. 기관장증이 있는 분이 뭔가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 2번, 3번 다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샤워기 손잡이 자주 교체하세요. 이 샤워기 손잡이에서 이게 물이 뚝뚝 떨어지고 이렇게 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비결핵 항상균 덩어리예요. 보통 사람들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요, 기관장증이 있는 분은 이 균이 우리 폐에 들어와서 기관지에 들어와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샤워기 손잡이는 자주 교체하세요. 칫솔 교체할 때 그 시기마다 교체하셔도 되고, 아니면 3개월마다, 6개월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새 걸로 교체하고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수시로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 연구를 보면요, 비누는 실제로 항균 비누를 써야 한다고 하는 글이 있어요. 비누에 보면요, 설명서에 보면 항균이라는 글자가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걸 써야지 다른 건 효과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아니야, 그냥 일반 비누도 괜찮아, 뭐 똑같이 효과 있어, 오히려 항균 비누 쓰면 뭐 피부 손상이 더 올 수 있어,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공통점은 뭐냐면요, 비누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물만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비누 칠하고 나서 바로 물로 헹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헹궈야 합니다. 균이 이제 소실될 죽을 시간을 줘야죠. 노래 부르면 된다네요. 네. 노래 한 곡 부르고 이제 손 씻으라는 거죠. 생일 축하 노래 2번 정도 부르면 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양치질을 자주 하십시오. 입안에 있는 균이 이 뒤로 넘어가서요, 특히 잘 때 폐렴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사람 입에 균이 되게 많죠. 그래서 양치질 자주 하셔야 되는데 식후마다 하시고 저녁 식사하고 하시고 나서 주무시기 전에 꼭 한 번 더 하세요. 간단하게라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